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07명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에 부당 관여한 판사들의 탄핵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판사들은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이던 이동근 부장판사,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인데요. 검찰 기록을 보면 이동근 부장판사가 선고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선고 요지 초안문을 이메일로 보냈고, 임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초안의 특정 표현과 문장을 고쳐 답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답신에서 허위 사실은 명백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했고, 이 부장판사는 최종 선고문에 해당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의 긴밀한 교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린 이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임 부장판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판사는 모두 올해 초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전관예우 받으면서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택배 노조가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1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택배 노조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분류 작업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택배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은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의문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이번에도 빛 좋은 개살구 여론 무마용 꼼수였습니까? 작년에 과로로 목숨을 잃은 16명의 택배 노동자들을 떠올린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따가 3시에 안진걸 암행어사에서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합의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 배송 노동자들인데요. 마트 배송 노동자는 마트에 소속된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마트 배송은 택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대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경기 고양시에서 국내 대형마트에 60대 배송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는데요. 고인은 평소에 술, 담배 조치하지 않았고 지병도 없이 건강했던 터라 유족과 노조는 고인이 일요일에도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운송사는 배송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운송사 배송기사 간의 문제라며 발을 뺐습니다. 마트 산업노조는 마트 배송기사는 대형마트 물건을 곧장 고객에게 전달하는 만큼 더욱 노동자에 가까움에도 어떤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배송에 사활을 걸면서 현재 마트 배송 노동자의 근무 환경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의 사각지대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마트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빠르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 관련 술접대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 4명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했다고 하죠.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없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검사들의 택시 기록,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모두 접대를 받은 유흥업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A검사는 오후 11시 18분 택시비 12,500원을 결제했습니다. 20분 전에 탄 곳은 서울 신사동의 유흥업소 앞, 내린 곳은 관사가 있는 서울 문정동이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택시비 결제 시스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B검사와 D검사는 술자리를 앞둔 오후, 그리고 다음날 오전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대검찰청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D 변호사는 이날 저녁 2차례나 유흥업소 쪽 기지국에 접속 기록이 남았습니다. 수사팀은 이런 증거들이 가리키는 건 그날 그 유흥업소에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1도 2부 3백이란 은어가 있답니다. 수사 대상이 되면 1번은 먼저 도망가고 증거부터 없애라, 2번은 무조건 부인해라, 그리고 3번은 백이라도 써라, 이런 뜻이랍니다. 수사망 피하려는 범죄자들의 수법을 특수부 검사님들이 고스란히 써먹은 건데요. 그만큼 구린 구석이 많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금 이사회 의장이 최근 가족과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지주회사 격인 K큐브 홀딩스에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큐브 홀딩스는 김 의장의 개인 기업으로 카카오 지분을 11%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19년 한 해 매출이 4억 3천만 원에 불과한데 급여가 14억, 접대비가 2억 7천, 차량 유지비 4,700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임직원은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모두 5명. 대표는 김 의장의 동생이고 부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감사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4명이 1인당 4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6천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쓴 셈입니다. 이 회사는 경영 컨설팅을 사업 목적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들 임원 외에는 실무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가족을 위한 실체 없는 회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의 대표 주자인 김 의장은 평소 자녀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죠. 기존 재벌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아닙니다. 기존 재벌과 어떻게 다른지, 약속은 어떻게 지킬 건지 속 시원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